혹시 당신이 인생이 한편의 거대한 몰래카메라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 당신의 기억, 당신의 가족, 친구들, 심지어 당신 자신마저도 사실은 누군가가 당신의 뇌에 심어놓은 정교한 프로그램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라면 어떨까요?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잠시만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꿈속에서 너무나 생생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날고 귀신에게 쫓기며 심지어 죽음이 공포까지 느끼죠.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더 생생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섬뜩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의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절대 진리처럼 여겨졌던 건강 상식이 오늘은 가짜 뉴스로 판명되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예술 대상을 수상하며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창의력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지 모른 채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보다 400년 먼저 이 극심한 불안과 혼돈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인류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단단한 땅을 찾아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근대의 문을 활짝 연 철학계의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단지 책상에 앉아 사색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누비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편지를 통해 치열하게 논쟁하며 자신의 사상을 펴려낸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 데카르트. 이 시간은 단순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문장을 암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발견하는 가장 짜릿하고도 근본적인 지적 모험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와 함께 의심이라는 칼을 들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거짓을 베어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7세기 초 거대한 혼돈에 휩싸인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은 100년 넘게 이어진 종교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학살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신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며 1000년 넘게 세상을 지탱해온 아리스토텔레스와 교회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는 시대,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극심한 회의주의가 유럽 대륙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 프랑스의 한 귀족 청년 데카르트는 당대 최고의 명문인 예수의 학교에서 철학, 수학, 신학 등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무렵 그는 기쁨이 아닌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저서 방법서설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학업을 마침으로써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나의 무지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 속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서로 다른 철학자들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었다. 그는 책 속에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법학학위를 받았지만 변호사가 되는 대신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책 역시 그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끔찍한 악행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며 그는 관습과 전통 역시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의 지적 방황이 극에 달했던 1619년 11월 10일의 추운 겨울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는 운명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에 홀로 머물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그는 그날 밤새 번의 강렬하고도 상징적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는 모든 학문을 수학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함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낡고 부실한 기존이 모든 지식이라는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오직 단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토대 위에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존의 모래밭을 파내고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또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방법적 회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불평하고 냉소하는 파괴적인 회의주의와는 다릅니다. 방법적 회의는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한 건설적인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일단 거짓으로 간주하고 버리는 무자비한 정신의 대청소 작업입니다. 자, 데카르트와 함께 우리 정신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바닥을 드러내는 의심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감을 통해 얻는 정보를 가장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제 목소리도 사실은 공기의 진동이 당신의 고막을 거쳐 뇌에서 해석된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면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컵 속에 담긴 빨대는 왜 휘어져 보일까요? 빛의 굴절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눈은 우리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은 너무나 쉽게 착각하고 왜곡됩니다. 따라서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결코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폐기 처분합시다. 그는 두 번째로 외부 세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감각은 속여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스마트폰,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데카르트는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는 꿈속에서 너무나 현실 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심지어 꼬집으면 아프기까지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모든 것이 아주 잘 만들어진 꿈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세계의 존재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 버립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심의 칼날을 가장 깊은 곳, 바로 이성의 진리에까지 들이밉니다. 감각도 외부 세계도 믿을 수 없지만 이 더하기 3은 5라는 사실, 사각형은 4개의 변을 가진다는 사실만큼은 꿈속에서도 참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카르트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기발한 사고 실험, 바로 사악한 악마 가설을 꺼내듭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악마가 존재해서 내가 이 더하기 3을 계산할 때마다 내 정신을 조종하여 5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1 더하기 1이 3인데 악마가 나를 속여 1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악한 악마의 가설 앞에서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마저도
바로 그 확실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감각, 나의 기억 외부, 세계 심지어 이성의 판단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데카르트는 바로 이 절대적인 회의와 고독의 낭떠러지 끝에 홀로 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데카르트는 마침내 단 하나의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내가 감각을 의심하고 세계를 의심하고 심지어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명백한 진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은 일종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그 어떤 전능한 악마라도 나를 속일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마가 속일 대상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의 주체인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하는 주체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데카르트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위대한 명제를 발견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숙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든 지식의 제일 원리, 흔들리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입니다. 이 명제는 왜 위대할까요? 그것은 생각이라는 나의 내면적 행위가 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단 논법과 같은 복잡한 추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나의 존재가 빛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코기토의 발견은 서양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진리의 기준은 신이나 성경 혹은 외부 세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진리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 즉 사유하는 나 자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시작이자 주체의 탄생입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나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라는 확실한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내 바깥이 세계가 존재하는지 수학적 진리가 참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는 이제 이 나라는 작은 섬에서 출발하여 바깥 세계로 나아갈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다리의 재료는 놀랍게도 다시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들을 곰곰이 살펴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생각, 내가 만들어낸 생각,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본유관념입니다. 그는 이 본유관념 속에서 완전한 무한함과 같은 관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 자신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함이라는 관념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불완전한 원인이 완전한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유한한 존재인 내가 무한하고 완전한 관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결론 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함의 관념은 실제로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가 내 안에 심어놓은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마치 장인이 자신이 만든 작품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신앙이 아닌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제 신의 존재가 증명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가 증명한 신은 완전한 존재이므로 그는 결코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사악한 악마일 수 없습니다. 성실한 신은 우리가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거짓으로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수학적 진리, 이 더하기 3은 5는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은 내가 나의 신체와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도록 강력한 경향성을 심어주었으므로 외부 세계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데카르트는 의심의 안개를 모두 걷어내고 나와 신 그리고 세계라는 세 가지 실체의 존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체 위에 새로운 과학과 철학이라는 지식의 건물을 세울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특히 세계를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훗날 심신문제라는 어려운 숙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전 한 철학자의 이 치열한 지적 모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전한 의심이 힘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 전문가의 권위, 미디어의 주장, 심지어 나 자신의 뿌리 깊은 신념까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건전한 의심은 우리를 자유로운 주체로 만듭니다. 둘째, 진리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생각하는 나, 즉 당신 자신의 이성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혼란을 뚫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카르트적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는 자신의 방법서설에서 네 가지 규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명증성의 규칙입니다. 명백하게 참이라고 인식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분석의 규칙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셋째, 종합의 규칙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대상에서 시작하여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넷째, 열거의 규칙입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검토하여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방법론은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차가운 이성만을 강조하는 메마른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인간 이성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를 다시 세우려는 한 인간의 치열하고도 감동적인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정보와 타인의 주장에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용감하게 의심의 칼을 들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편견을 베어내고 마침내 생각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당신 자신의 인생을 세우시겠습니까? 데카르트가 시작한 이 위대한 지적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존재하시겠습니까?